우리나라에서 바다를 건너는 다리 중에 가장 긴 다리는 인천대교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21.4km에 달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교량은 어디일까요? 바로 홍콩에 위치한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입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해저터널, 도시로 이어지는 연결도로까지 총 길이가 무려 약 55km, 인천대교의 2배가 넘는 길이죠. 그 긴 길이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개통 이후 일일 평균 겨우 4,000대밖에 다리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는 인천대교 이용량의 1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유령다리라고 부르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교량인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가 웅장한 자태에 비해 왜 이렇게 이용객이 적은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는 흔히 강주하오 대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를 지나는 다리 22.9km, 해저터널 6.7km와 각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13.4km로 이루어져 복합 해상 교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장 길이인 만큼 공사 기간도 약 10년에 걸쳐 지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규모와 기간답게 건설 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었는데요. 그 금액만 자그마치 약 1270억 위안,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21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천대교를 건설하는데 약 2조 4천억 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다리 길이는 2배가 조금 넘는데 비용은 무려 약 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그만큼 홍콩, 마카오, 중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획한 입장에서는 이 다리가 국민들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 기대했죠. 왜냐하면 이 강주하우 대교를 이용하면 중국 본토의 광둥성에 위치한 주하이에서부터 홍콩, 마카오까지 걸리는 이동시간을 3시간에서 무려 45분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이동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기름값과 같은 차량 운행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다리가 생기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심각하던 교통체증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모두 이 프로젝트를 무척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홍콩의 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프랭크 차는 장기적으로 이 다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0년이 지나면 그 수입을 통해 투입된 건설 비용까지 모두 회수할 거라 예상했다고 해요. 정말 모두의 예상대로만 된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다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큰 기대를 받으며 2018년 드디어 강주하우 대교가 개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기대와 달리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008년에 완성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리 개통 초기의 교통량은 일일 평균 약 9,200대에서 14,000대로 예상했다고 해요. 하지만 실상을 열고 보니 겨우 3,800대밖에 이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최소 예상 교통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 밖의 교통량은 당연하게도 수입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이 강주하우 대교의 연간 평균 지출이 약 22억 위안이지만 개통 이후 10개월간 수입은 약 2억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10배나 많은 상황. 아니, 이용객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 다리를 건너는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리를 건널 때 자신이 탄 버스가 다리 위 유일한 차량인 경우가 많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렇다면 많은 이들의 기대에 찬 예상과는 다르게 도대체 이렇게나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운전 방향입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과거 영국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특별 행정구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 본토와 운전 방향이 반대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운전을 왼쪽 도로에서 주행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오른쪽 도로에서 주행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고 홍콩과 마카오는 일본과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출발한 차량은 중국 본토에 도착하는 순간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전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혼란스럽죠? 이러한 교통 규정의 차이가 운전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많은 연습을 통해 양쪽에서 모두 쉽게 주행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차량들이 이 다리를 건너게 될까요? 하지만 아직 난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면허와 허가증입니다. 홍콩과 마카오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주는 각 지역의 면허증과 함께 중국 본토의 면허증도 취득해야 중국 본토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이 세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증이 필요한데요. 이 허가증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운 조건도 문제지만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에서 중국 본토로 다리를 건너려면 중국 본토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중국에 40만 홍콩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2만 홍콩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야 개인 차량에 대한 허가증 한 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죠. 다리 한번 건너기 정말 쉽지 않은데요. 반대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과 마카오로 가기 위해 다리를 건너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연간 세금 납부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차량 1대,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차량 2대,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차량 3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즉 애초에 이 대교를 건널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사업 운영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물론 사업체가 아닌 개인차들도 허가를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 거주해야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공익 기부를 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개인이 충족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조건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다리를 건너라고 만든 건지 의심되는 상황. 이러한 초기 정책들로 인해 강주하우 대교를 건너는 차량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 다리는 한동안 기대에 한참 못 미친 교통량을 기록하며 2019년도에는 연간 약 152만 대, 일일 평균으로 보면 약 4,000대 수준에 머물렀고요. 심지어 2020년에는 팬데믹의 여파로 일일 평균 400대 이하로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그저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각 정부는 극악으로 치달은 다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 차량의 이용 가능 조건을 낮춰주는 정책을 실행하는데요. 홍콩과 마카오 차량들에 대해서 북향 교통 정책을 도입한 거예요. 이 정책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중국 본토로 이동하는 차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이 정책은 사업 여부, 투자 금액,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자격 요건이나 체류 기간, 보험, 차량 검사 등의 조건을 따져 단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격이 완화되자 국민들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규정 완화 이후 약 16,000명이 허가를 요청했고 이 중 10분의 1인 1,600명이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허가율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 이후 이 정책을 통해 다리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꾸준하게 증가했고요. 그렇게 이 정책을 시행한 지 약 1년 만에 강주하우 대교를 이용한 차량 수는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 정도 증가 속도면 최초에 각 정부가 예상했던 만큼 교통량이 증가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앞으로도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다리를 건너가기보다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앞서 이야기한 운전 방향이 다른 교통 규정이나 비교적 선진화된 교통체계를 갖춘 홍콩과 마카오에 비해 매우 혼잡한 중국 본토의 교통 환경은 운전해서 가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홍콩과 중국 선전 지역을 연결한 고속철을 이용하거나 바다를 건너는 페리를 타는 등 편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굳이 중국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홍콩은 중국 본토보다 더 나은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거든요. 홍콩과 중국 본토의 임금 격차를 보게 되면 홍콩 청년들이 중국 본토로 일하기 위해 이동할 일이 없게 만들고 있어요. 홍콩 정부는 대만구 청년 고용 계획을 통해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청년에게 월 18,000 홍콩 달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중국 본토의 기업의 경우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일 통근을 위해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을 보러 가끔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가 적은 이용객으로 인해 유령다리라고 불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개통 초기 단계의 이용 조건은 사람들 보고 이용하지 말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이름값을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점점 교통량이 증가하며 2024년 한 해에는 자그마치 약 555만 대나 이용했다고 할 정도죠. 과연 이 강주하우 대교가 앞으로 유령다리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